숨 돌릴 틈이 없다. 불길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니라 러시아의 심장부로 번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의 확신에 모든 것을 걸었다. 러시아의 국경은 결코 전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전쟁의 불길은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타오르겠지만 러시아 영토 한가운데까지 파고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러시아의 광대한 후방, 산업 기반, 군사 거점은 방패 뒤에 숨은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을 빠르게 배반했다. 전쟁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전선의 공방을 넘어섰다. 이제 충돌은 전술의 경계를 넘어 상대의 후방을 겨냥하는 전면전의 성격으로 변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은 더 대담해졌고 더 깊어졌으며 더 전략적이 되었다. 러시아의 정유 공장과 연료 저장 시설, 그리고 군사 기반 시설이 연이어 장거리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과 정책 라인에서 불안이 확산됐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러시아 군부를 잠 못 들게 만드는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다. 나완. 이제 이 이름은 단순한 무기 목록의 한 줄이 아니라 러시아의 계산을 흔드는 공포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에 즉흥적으로 운용해온 무인기 수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완은 장거리 타격 능력의 질서를 바꾸는 단계로 평가된다. 공화국 S가 개발한 나완 순항 미사일은 전장의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들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12월 9일 무기기업 LPP의 공동 소유주 라딘 페트라스의 발언을 인용해 나완이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으며 불과 몇 주 안에 대량 생산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한층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무기가 진짜 힘을 보여줄 곳은 오직 우크라이나뿐이라고. 실전의 무대에서 성능을 증명하고 그 결과로 다음 단계를 열겠다는 뜻이다. 나완은 약한 시제품도 아니고 막연한 전망도 아니다. 재원이 말해준다. 사거리는 최대 680km, 대략 422마일에 해당하는 거리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러시아의 후방이 더는 후방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크라이나가 이 체계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군사 목표물까지 타격 반경에 들어간다. 푸틴이 상상했던 안전지대는 지워지고 러시아는 자국 영토가 실질적 전장으로 변하는 악몽과 마주하게 된다. 일정도 의미심장하다. 내년 1월 또는 5월 무렵 첫 실전 시험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만약 그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나완은 단지 한 발의 미사일이 아니라 차가운 선언이 된다. 러시아 영토는 더는 절대 안전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러시아군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각종 시설이 연달아 타격받고 있어서만이 아니다. 더 큰 이유는 공화국 S와 LPP가 우크라이나의 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체계를 건네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딘 페트라스는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못을 박았다. 우리는 실제 해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이론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완의 차별점은 단순히 사거리나 폭발력에만 있지 않다. 생산 구조 자체가 위협적이다. 현대 무기 산업에서 많은 기업은 수십 개 협력사의 부품을 의존한다. 하지만 LPP는 가능한 한 모든 구성 요소를 자체 생산한다고 강조한다. 기체 프레임, 복합 소재, 자동 조종 장치, 그리고 무인 항공기용 제트 엔진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공급망이 흔들려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 전시 생산에서 가장 무서운 형태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나완은 최종 실전 시험을 남겨두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될 전투 시험이 내년 1월과 2월에 예정돼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 결과가 공식적인 대량 생산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우크라이나가 첫 물량을 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페트라스는 효과가 확인되는 즉시 주문을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첫 1년에서 2년 동안 매년 수백 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몇 발을 받게 될지 구체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최우선 고객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장 먼저 체계를 운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나완이 규칙을 바꾸는 카드로 평가받는가? 핵심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이것은 드론이 아니다. 단순한 로켓도 아니다. 무엇과 무엇의 중간쯤 되는 애매한 무기도 아니다. 나완은 순항 미사일이다. 사거리 680km라는 숫자는 모스크바 권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언급된다. 그 말은 곧 러시아의 핵심 군사 거점들이 위험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군사 매체들은 이 체계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악몽의 장이 열린다. 특히 한 지점이 자주 거론된다. 웰겔스 공군기지, 러시아 전략 항공 전력의 심장부로 알려진 곳이다. 나완의 사거리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간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위협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구체가 된다. 승겔스는 과거에도 타격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 러시아가 이 기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 라인에 연결된 독립부대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쪽 구역에 새로운 주기장 12곳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형 폭격기와 전투기급 항공기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한다. 투-95, 투-160, 수-35, 수-34 같은 기종이 언급된다. 즉, 러시아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더 깊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러시아가 첸겔스를 확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설 공사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향후 대규모 공습이 이곳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된다. 무인기, 장거리 미사일, 정밀 타격 수단을 늘려서 그런 기지들을 선제적으로 위협하거나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와는 그 답으로 등장한다. 재원에 대한 추정도 계속 나온다. 한 분석에 따르면 나와는 시속 750km 수준의 비행 속도를 가질 수 있고 탄두 중량은 120kg으로 거론된다. 그 무게면 단순한 야전 목표가 아니라 경납고 같은 구조물을 관통해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으로 연결된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러시아의 샤헤드 계열 자폭 무인기 탄두가 대략 50에서 90kg 수준으로 말해지는 점을 떠올리면 120kg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략 항공 전력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약 고가의 전략 폭격기가 지상에서 파괴된다면 전황은 숫자 이상의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단순한 장비 손실이 아니라 러시아가 후방에서 전쟁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균열을 낸다. 싱겔스는 더 이상 불가침이 아니다. 이 인식이 러시아 내부에 퍼지는 순간 방공망과 후방 보호체계, 산업 인프라 배치, 연료 공급망까지 모두가 다시 계산돼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겪어온 고통도 이 이야기의 배경에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은 러시아가 운용한 자폭 무인기의 공격으로 반복적인 공포를 경험했다. 민간 지역이 불안에 잠기고 기반 시설이 파괴되며 겨울을 버티는 힘이 깎였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같은 차원의 고통을 러시아 후방에 돌려줄 수 있는 수단을 갖추려 한다. 단지 분노의 보복이 아니라 전략의 전환이다. 그 전략에서 특히 중요한 축이 하나 더 있다. 러시아가 구축해온 전자전 능력이다. 러시아는 위성 신호를 교란하고 통신을 차단하며 위치 정보를 뒤틀어 유도 무기를 무력화하려 해왔다. 일부 보도에서는 모스크바가 GPS 교란과 전파 차단, 심지어 이동통신 데이터 연결 차단 같은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GPS에 의존하는 유도 체계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나와는 그 약점을 정면으로 피하려는 설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GPS를 탑재하더라도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관성 항법 체계의 결합, 그리고 더 특별한 요소로 LPP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영상 기반 위치, 인식 메커니즘이 언급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운용자는 위성 신호가 흔들려도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유도할 수 있다. 러시아가 교란을 퍼부어도 나와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더 나아가 영상 기반 제어는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준다. 비행 중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행 경로에서 더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표적을 바꾸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사거리 경쟁을 넘어 전장에서 의사결정의 속도를 무기체계가 따라잡는 형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방공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더 어려워진다. 발사 방식도 다양하다고 전해진다. 캐터펄트식 발사대, 이동식 발사 차량, 바퀴를 이용한 활주 방식, 필요하다면 고체 연료 부스터 같은 옵션까지 언급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받는 버전에서는 생존성을 위해 일부 발사 옵션이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캐터펄트식 발사대는 탐지와 파괴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얻는 유연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실전에서 무기 체계를 살아남게 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렇더라도 전개 속도는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 묘사된다. 어떤 자료에서는 제트 추진 방식으로 발사될 경우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적어도 비행 고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요점은 하나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장거리 정밀 타격을 단지 꿈꾸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을 앞둔 단계로 보인다는 것이다. 나완과 비교되는 다른 체계도 있다. 바라쿠다 500M 같은 이름이 언급되며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최신 개량형조차 나완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 조합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바라쿠다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으로 이야기된다. 현대 순항 미사일치고 낮은 단가가 언급되며 그 점은 우크라이나에게도 중요하다. 전쟁은 지속되고 무기는 결국 생산과 비용의 싸움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칙을 바꾸는 순간은 대개 고가의 한방에서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여러 장거리 타격 수단을 조합해 운용하다가 결정적인 목표를 정밀하게 제거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완 같은 체계가 선택지의 맨 앞줄에 서게 된다. 러시아의 후방을 겨냥하는 전략에서 나완은 단지 수량으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상대의 의지를 꺾는 상징과 효과를 함께 노리는 무기로 읽힌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나완이 단독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아니라 드론대와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딘 페트라스는 나완의 가장 위협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로 자사 드론들과의 협동 운용 개념을 언급했다. 저중량 드론 10개에서 20개를 저고도로 투입해 방공망을 과부하시키고 그 사이에 나완이 다른 고도와 다른 접근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위에는 2발, 더 은밀한 경로로 또 다른 2발이 접근하는 식의 다층 압박이 거론된다. 이 전술의 본질은 방공체계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데 있다. 어느 것이 미끼인지, 어느 것이 진짜 타격인지 러시아 방공망이 실시간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찍힌다. 정유시설, 연료 저장고, 공군기지, 후방 보급 거점, 러시아가 가장 맞기 싫어하는 곳들이 표적 목록으로 올라간다. 라딘 페트라스가 언급한 40kg급 드론은 특정 기종과 연결해 추정되기도 한다. 속도는 높지 않더라도 일정 탄두를 탑재한 적어도 침투 드론은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 큰 위협은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형 드론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드론이 나완과 동일한 유도 체계를 공유한다면 장거리 타격의 팔이 길어지고 공격의 레이어가 늘어난다. 결국 LPP가 파는 것은 미사일 하나가 아니라 무인 전투 생태계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그 생태계를 가장 먼저 운용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전장은 곧 실험장이 된다. 드론이 공격하고 미사일이 저공으로 미끄러지며 러시아 방공망이 오판을 반복하는 미래형 전쟁의 장면이 그려진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후방을 흔드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크라이나는 이 능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러시아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표적은 단지 군사기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정유공장과 연료 공급망, 전쟁을 떠받치는 경제적 혈관이다. 어떤 분석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전쟁의 대가를 러시아 사회 내부로 가져오려 한다고 본다. 전쟁의 비용을 물류와 산업, 그리고 생활의 영역으로 번지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 결과는 이미 조짐으로 나타났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특정 시기에 러시아 내 연료 가격이 급등했고 일부 지역에서 부족 현상이 번졌다는 식의 이야기다. 이런 신호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은 단지 상징적 공격이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능력 자체를 흔드는 압박이 된다.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파괴를 러시아도 후방에서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압박을 더 정밀하게, 더 강력하게, 더 자주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가 나완일 수 있다. 나완이 실전에 들어오는 순간 겨울은 전선만의 계절이 아니라 후방의 계절이 된다. 우크라이나만이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공급망의 불안과 산업 리스크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메시지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은 반드시 상응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원칙, 무기, 국제 제재, 정치적 압박이 함께 작동한다는 주장.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나라에서 전쟁의 룰을 설계하는 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이 그 안에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흐름이 겹친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무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나라가 되고 있다. 서방의 무기와 소프트웨어, 정밀 탄약,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데이터를 얻어왔다는 평가들이 이어져 왔다. 이제 나완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되면 그 체계는 더 넓은 시장과 더 넓은 연합 구조로 번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제조사들에게 실전 시험의 장을 제공하고 대신 최신 무기를 더 빨리 받는다. 제조사는 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무기를 개선하고 다음 고객을 확보한다. 전장은 데이터의 시장이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시장에서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로 올라선다. 이 흐름 속에서 나와는 공화국 S와 우크라이나를 묶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단순한 거래를 넘어 정치 군사 기술이 결합된 전략적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통해 기술을 얻고 기술을 통해 동맹을 더 단단히 묶으며 동맹을 통해 전쟁의 판을 다시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변수까지 들어온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서방이 제공한 전투기 체계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초반처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공중 우위를 과시하는 국면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지상에는 나완과 드론 체계가 깊은 타격을 준비하고 하늘에는 전투기 체계가 억제와 방어를 강화한다. 우크라이나는 다층의 공격과 방어를 한 장의 설계도로 묶으려 한다. 여기까지 오면 푸틴이 처음에 던졌던 확신은 완전히 뒤집힌다. 러시아의 국경은 전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다. 전선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후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확장의 중심에 나완이라는 이름이 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폭발 그 자체가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폭발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체계가 되는 순간이다. 나완은 바로 그 순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로 읽힌다. 앞서 언급했듯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전자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구축해왔다. GPS 교란, 전파 방해, 통신 차단, 목표는 단순했다. 우크라이나가 정밀 타격을 시도할수록 그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고 유도 체계를 길 잃게 만들어 공격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러시아는 실제로 그 방법을 대규모로 운용해왔다. 그런데 나완은 이 방패를 정면으로 깨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핵심은 의존성의 차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유도 무기들은 위성 기반 위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위성이 흔들리면 정확도는 무너진다. 러시아가 바로 그 약점을 노려왔다. 그러나 나완은 GPS를 탑재하더라도 그것 하나에 기대지 않는 구조일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관성 항법을 결합하고 더 나아가 영상 기반 유도 메커니즘을 갖췄을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 조합은 단순히 정확도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 전자전의 논리를 무너뜨린다. 신호를 교란해도 나와는 눈으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영상 기반 유도는 또 다른 공포를 만든다. 비행 중 표적 전환. 만약 우크라이나 운용자가 비행 경로에서 더 가치 있는 목표를 포착하고 즉시 표적을 바꿀 수 있다면 방공망은 더 이상 계획된 한 점을 지키는 체계가 아니다. 방공은 실시간 도박이 된다. 러시아는 어떤 목표가 진짜인지 끝까지 확신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는 그 틈을 이용해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다. 바로 그때 나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이것은 미사일 하나가 아니라 다층 공격의 핵심 타격축이다. LPP가 말한 협동 운용 개념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전술적 설계도다. 40kg급 드론 10개에서 20개를 저고도로 투입해 방공망을 과부하시키고 그 사이 나완은 다른 고도와 다른 접근으로 침투한다. 방공 레이더에 찍히는 점이 늘어날수록 러시아는 대응 결정을 늦출 수밖에 없다. 늦는 순간 값비싼 목표가 사라진다. 이 전술은 단순히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다. 핵심은 혼란의 설계다. 드론은 미끼일 수 있고 드론도 공격일 수 있다. 나완은 본 타격일 수 있고 나완 역시 방공 자원을 끌어내는 분산 카드일 수 있다.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을 먼저 쏴야 하는지 판단이 늦어지는 순간 방공망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비싼 장식이 된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노리는가?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단지 전선의 참호를 뚫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 혈관을 자르는 것이다. 정유 공장, 연료 저장고, 후방 물류 거점, 그리고 전략 항공을 떠받치는 공군기지. 이런 표적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전선의 지도를 바꾸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면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바꾼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반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손에 넣으려 한다.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한 헨겔스 공군기지 이야기가 다시 무겁게 올라온다. 헨겔스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장거리 공중 플랫폼의 출발점이자 상징이다. 러시아가 이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정황은 공격을 더 강하게 더 자주 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우크라이나는 그 신호를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장해 이런 기지들을 선제적으로 위협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된다. 나완이 그 논리의 한복판에 들어온다. 나완이 시속 750km 수준으로 비행하고 120kg 탄두를 탑재한다는 관측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지 시설을 태우는 무기가 아니다. 경납고를 뚫고 들어가 항공기를 파괴하는 무기다. 전략 폭격기는 이륙하기 전이 가장 취약하다. 지상에서 파괴되는 순간
그것은 전력 손실을 넘어 심리적 균열로 이어진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후방의 안전 신화가 깨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화가 깨지는 순간 러시아는 전선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방공 자원과 요격 자산, 인력과 경계 체계를 후방으로 돌려야 한다. 전선의 공격력이 깎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틈을 노릴 수 있다. 이것이 장거리 타격이 만드는 전략 효과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노리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깊다. 에너지 전쟁이다. 전쟁은 총알과 포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연료가 있어야 탱크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뜨며 공장이 돌아간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연료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어떤 분석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의 비용을 체감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전쟁의 고통을 국경 밖 뉴스로만 남기지 않고 러시아 내부의 생활 영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그 결과로 연료 가격 상승과 지역별 부족 현상 같은 징후가 언급된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러시아는 단순히 물질적 손실만 겪는 것이 아니다. 전쟁 수행의 비용이 정치적 비용으로 바뀐다. 내부 여론과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지도부는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전쟁의 무대를 전선에서 후방으로, 후방에서 사회로 옮기는 전환이다. 나와는 그 전환을 더 정밀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로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한 가지 선을 더 긋는다. 우리는 당하기만 하지 않겠다. 상응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 러시아의 공격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는 원칙이다. 그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수단이다. 무기, 국제 제재, 정치적 압박, 그리고 그 수단의 가장 공격적인 형태가 장거리 정밀 타격이다. 나완이 실전에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는 그 원칙을 더 자주 더 깊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흐름이 모이면 전쟁의 성격은 더 복잡해진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전장을 실험장으로 바꾸는 주체가 되고 있다. 서방의 드론 기술, 제어 소프트웨어, 정밀 탄약,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데이터를 얻고 발전해왔다. 우크라이나는 그 과정에서 단지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 전장의 데이터는 금보다 비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나완의 실전 시험은 단지 우크라이나만의 사건이 아니다. 만약 나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효과를 증명한다면 그 체계는 더 넓은 동맹 구조 속으로 확산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 확산의 첫 사용자이자 사실상 공동 개발의 발언권을 가진 파트너가 된다. 전장이 곧 협상장이 되고 전투 데이터가 곧 외화가 된다. 이런 구조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를 바꾸는 장기 전략이기도 하다. 받는 나라에서 함께 만드는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과 하늘이 동시에 엮인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지상에서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중에서도 판을 바꾸려 한다. 서방이 제공한 전투기 전력의 등장과 개량은 러시아가 초반처럼 공중 우위를 마음껏 누리기 어렵게 만든다. 지상에서는 나완과 드론이 후방을 흔들고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방어와 억제를 강화한다. 우크라이나가 완성하려는 것은 단일 무기가 아니라 다층 전쟁 체계다. 이렇게 보면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며 던졌던 그 확신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힌다. 러시아의 국경은 전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선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내부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나완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제 남는 것은 시간이다. 내년 초에 예정된 실전 시험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 결과가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의 속도를 결정한다. 만약 시험이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전선만을 지키는 전쟁을 할 수 없다. 후방을 지켜야 하고 산업을 지켜야 하고 연료를 지켜야 하며 공군기지와 항공기를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날수록 공격은 분산되고 전쟁의 추진력은 떨어진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다. 전쟁을 국경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의 대가를 국경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결심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나와는 그 결심을 가장 차갑고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러시아가 믿었던 안전지대는 지도에서 사라진다.